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8의 조병수라고 합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가 정년퇴직한 지도 벌써 6년이 되었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몇 년 전 겪은 일이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라 어디라도 털어놓고 위로와 조언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넘는 세월을 함께했고 당연히 여생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제 인생을 무너뜨렸거든요. 그 긴 세월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게 거짓 위에 만들어진 모래성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제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저의 이 원통하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큰 다툼 없이 꽤 무탈하게 살아온 편입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다정하게 살았고 제가 퇴직한 후에도 연금을 받으며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죠. 아내는 늘 정숙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와 저의 일상은 늘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6시, 저는 늘 그랬듯이 아내보다 먼저 눈을 떴네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내의 잠든 얼굴을 비추면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하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아픈 곳 없이 아내와 함께 늙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부디 눈 감는 그날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여보, 일어나. 아침 산책하러 가야지. 제가 살면서 아내의 어깨를 흔들면 아내는 늘 그렇듯 투정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우,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어제 김치 담그느라 힘들었잖아요. 아이, 그래도 해야지. 우리 나이엔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해. 결국 아내는 못 이기는 척 일어나 산책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실랑이조차도 저에겐 소중한 행복이었네요. 우리 부부는 아파트 뒤편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여름엔 푸르른 초록이, 가을에는 오색 단풍이 반겨줬죠. 겨울에는 아름답지만 처연한 눈꽃이 맞아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여보, 옆집 박씨네는 손주가 벌써 5이래요. 막내 손주가 어제 왔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결혼 초반에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좋다는 한약도 먹어보고 심지어 용하다는 점쟁이까지 찾아갔었죠. 하지만 아이는 끝내 찾아오지 않더군요. 여보, 이 자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하늘의 뜻이라면 난 그것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끼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 제가 위로하듯 말하면 아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만 오롯이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죠. 솔직히 처음엔 다른 집 자식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이 문제로 아내에게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생전에 늘 자식 없이 늙어가는 외아들을 안쓰러워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하다며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렸죠. 오전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와 김치. 특별할 것 없는 반찬이지만 아내의 손맛은 늘 최고였어요. 아침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마트 말고 전통시장에 가보는 거 어때요? 그럴까? 그럼 나 텃밭에 물 좀 주고 천천히 출발합시다. 시장 구경하고 오는 길에 점심으로 칼국수 한 그릇씩 먹고 오자고.
퇴직 후 저는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것들을 심어 기르는 재미가 쏠쏠했죠. 무엇보다 제가 기른 채소를 아내가 요리해주는 맛도 아주 특별했어요. 그날 점심을 먹고 나서 아내와 함께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편리한 대형마트도 좋지만 우리 부부는 정이 넘치는 시장을 더 좋아했어요. 어머, 강 여사님, 오늘도 부부 동반이시네요. 보기 좋아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내는 이것저것 고르며 흥정을 하고 저는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어줬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앞을 지날 때면 아내는 꼭 갈치를 삽니다. 당신 갈치조림 좋아하잖아요. 오늘 갈치는 싱싱한 게 들어왔네요. 당신이 해주는 갈치조림은 최고지. 아무도 못 따라와. 이런 제 말에 아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우리 부부는 검은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도록 40년을 함께했어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가끔 아내를 돕기도 했죠. 그러다 아내가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비록 자식은 없지만 우리 둘만의 작은 세계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주말이면 가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젊을 때는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노년엔 가까운 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주엔 춘천 가요. 닭갈비도 먹고 오랜만에 소양강도 구경하고. 좋아. 날씨도 선선하니 드라이브하기 딱 좋겠네. 그렇게 소박한 하루하루가 우리 부부의 행복이고 낙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아내와의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소중했고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늘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더군요.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이상한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노년이 되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죠. 그렇게 한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도 쉽지 않아서 새벽에 뒤척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반면 아내는 제가 화장실 가는 소리에도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잠드는 편이었어요. 그러니 서로 수면을 방해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늘 한결같이 평화롭던 11월 중순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모두가 잠든 아파트 단지는 고요하기만 했어요. 저는 그날도 새벽에 자다 요일을 느껴 눈을 떴네요. 시계를 보니 2시 반쯤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침대에 누웠죠.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시계 추침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네요. 그래서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텃밭에 어떤 걸 심을지, 여행은 어디로 갈지 그런 소소한 생각들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벽 3시 정각, 침대 옆 협탁에서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윙윙 하는 진동음이 조용한 방 안에 꽤 크게 들렸죠. 처음엔 제 핸드폰인 줄 알았어요. 알람을 잘못 맞춰놨나 싶어서 손을 뻗었는데 제 핸드폰은 조용하더군요. 전화가 울린 건 바로 아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진동이 한 번, 두 번 멈추지 않고 계속됐어요. 저는 아내를 봤지만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죠. 평소 아내는 한 번 잠들면 웬만해선 깨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3번째 진동이 울렸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거지?
혹시 무슨 급한 일 생긴 건 아닐까? 나이가 나이인지라 친척이나 지인 중에 누가 아프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결국 네 번째 진동이 울렸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불이 들어온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아무 이름도 나오지 않는 걸 보니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아내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받으려니 좀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계속 울리는 진동음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급한 일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살며시 일어나 침실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발걸음을 옮기며 통화 버튼을 누르고 최대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세요?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지 목이 잠겨 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아줌마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짜증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당장 돈 가지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오란 말이야!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전화를 걸어 대뜸 아줌마라며 짜증을 내는 상대가 누군지 의아했죠. 저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죠? 이건 강미자 씨 핸드폰입니다만. 그 순간 상대방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 잘못 걸었네요. 그러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황당한 기분으로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보이스피싱일 거라고 생각했죠. 만약 아내처럼 심약한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면 겁먹고 그냥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 전화로 이상한 연락이 왔어. 암만 자세히 들어봐도 모르는 목소리인데 이 말하는 게 보이스피싱이 틀림없더라고. 조심해야겠어. 이상한 전화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아내도 걱정스러운지 대번에 낯빛이 어두워지더군요. 어떤 남자가 대뜸 돈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 요즘 사기꾼들은 잠도 없나 봐, 그 새벽에. 그러게요. 나도 조심할게요. 아내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역시 보이스피싱 전화에 놀란 것 같더군요. 아마 어디선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양이야. 앞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특히 돈 얘기 나오면 바로 끊어버려. 알겠어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아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계속 어두워 보였어요. 저는 너무 겁을 준 것 같아 다시 아내를 안심시켜야 했네요.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요즘 경찰에서도 이런 사기꾼들 많이 잡는다니까 조심하자는 거지. 너무 걱정할 건 없어. 근데 그날 이후로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노상 핸드폰만 들여다보더군요. 그러더니 가끔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도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아마 어딘가에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평소 소심하고 예민한 아내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곁에서 아내를 더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고 가능한 곁에 늘 함께하려고 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가 단순한 보이스피싱보다 더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숨긴 전화였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에게 아무리 신경을 써도 그 전화 사건 이후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와 함께 뒷산 산책을 나가곤 할 시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꾸 핸드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화장실 갈 때도 잠깐 마당에 빨래 널러 갈 때도 꼭 핸드폰을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전에 없던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핸드폰을 왜 그렇게 끼고 다녀? 아, 그냥 혹시 중요한 전화 올까 봐서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영 어색했어요. 제가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표정을 모를 리가 없었죠. 언뜻 봐도 아내가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매달 초에 은행에 가서 연금 통장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생활비 계획도 세우고 얼마나 모였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은행에 가서 기분 좋게 통장을 확인하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연금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고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다시 300만 원. 한 달 사이에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러자 은행 직원이 자동화 기기에서 출금한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입출금 기기에서 그렇게 큰 돈을 출금한 기억이 없는 겁니다. 아내와 생활비 써봐야 뭐 소소하게 장 보는 게 단데 그렇게 큰 돈이 한 번에 필요한 적도 없었고요. 제가 당황한 듯 보이자 직원이 눈치를 살피더니 이렇게 물었네요. 혹시 카드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카드는 여기 있는데. 지갑을 확인해보니 제 카드는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자 은행 직원이 CCTV를 확인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CCTV에 찍힌 모습을 보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출금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아내였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 집사람인 듯. 그럼 사모님이 출금하신 거네요. 별 문제 없으신 거죠? 은행 직원은 안심이라는 듯 말했지만 저는 그 상황이 이해 안 되긴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왜 저 몰래 이렇게 큰 돈을 뺀 건지,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닌 몇 번이나 꾸준히 그랬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어느 틈에 저에게 비밀을 만들고 혼자서 통장에까지 손을 댔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두통이 있으니 깨우지 말라고 한 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옷장을 열어 다른 통장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년 동안 넣어온 보험이 중도 해지돼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해지 환급금이 입금됐다가 바로 그날 전액 인출돼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짓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우리 집 서랍에 있는 제 도장과 신분증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오직 아내뿐이었죠. 하지만 설마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네요. 그날 밤, 저는 저녁 차리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가능한 한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목소리가 좀 떨리더군요. 여보, 내 연금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던데 혹시 뭐 급한 일 있었어?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바로 이러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잠깐 썼어요. 뭐? 아니, 무슨 일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것도 나한테 말도 없이 썼어? 당신 요즘 부쩍 바빠 보이는 것도 그렇고 혹시... 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아 보이자 아내도 얼굴이 딱딱하게 굳는 게 보이더군요. 혹시 뭐요? 혹시 다단계 같은 거에 빠져서 정신없이 물건 사들이는 거 아니야? 어머,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빌려줬어요. 너무 급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해요. 근데 곧 갚는다고 했어요. 어떤 친구? 나도 아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주 옛날 친구라 당신은 몰라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나한텐 상의도 없이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그냥 빌려줬다고? 그것도 당신이? 아내는 점점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그럼 보험은 뭐야? 그게 몇 년 부은 건데 왜 보험까지 해지한 거야? 그 말을 듣자 아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것도 그 친구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근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나한테 말도 없이 빌려준 거야? 그 사람 이름 뭔데? 하지만 아내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네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는데 아내는 연신 미안하다고만 할 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진 정확히 말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아내는 슬슬 제 눈치를 보더니 마트에 다녀온다며 꽁지가 빠지게 나갔어요. 제가 얼른 따라 나서며 말했죠. 오늘은 마트 가게? 잠깐만 기다려. 나 옷만 갈아입고 같이 시장으로 가지 뭐. 아니에요. 그냥 혼자 다녀올게요. 아니 왜? 요즘 돈같이 산책도 안 가면서 마트도 계속 혼자 다니네. 그냥 얼른 필요한 것만 빨리 사오려고 그래요. 다녀올게요. 아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생전 그런 적 없던 아내가 몰래 제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돈을 찾질 않나. 보험까지 해지하고. 정말 황당하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으로 몇 달 전 아내 핸드폰으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가 생각났어요. 그때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던 게 혹시 이미 사기를 당한 후가 아니었을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죠.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기만 한 아내가 혹시 못돼 먹은 사기꾼 일당에게 걸려서 돈을 탕진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상황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돈도 돈이지만 제 소중한 아내가 저에게 말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면 해결할 사람은 저뿐이었죠. 40년간 저만 믿고 살아온 순진한 아내를 보호하는 게 남편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아내가 수상한 외출을 하면 그땐 반드시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네요. 아내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제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또 혼자 외출하겠다며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나가자마자 옷을 대충 걸치고 바로 따라 나갔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으로 제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지난번 은행에 다녀오면서 입출금을 알리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거든요.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으로 핸드백을 가슴에 안고 조심스럽게 어딘가로 향하는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택시를 타고 20여 분 떨어진 한적한 동네의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차마 그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카페 밖에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구석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팔뚝엔 문신이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불량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 앞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다는 듯 핸드백을 열더니 준비해온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왜 그런 깡패 같은 남자에게 돈을 주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앞만 봐도 역시 범죄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헌데 봉투를 받아든 남자가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대뜸 아내에게 소리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남자에게 아내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사정하고 있더군요. 그때였어요. 남자가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갑자기 테이블을 내려치더니 아내의 손목을 잡고 위협적으로 소리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맘 같아선 당장 뛰어들어가 아내를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한눈에 봐도 불량해 보이는 젊은 남자였기에 저는 얼른 상황 파악을 끝내고 서둘러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내가 분명 험악한 사기꾼이나 불량배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12입니까? 지금 제 아내가 보이스피싱범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저는 급히 카페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고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남자는 봉투를 들고 카페를 나가버렸고 아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카페 CCTV가 있으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더니 절 보고는 더 기겁하며 소리쳤어요. 여보, 여기 어떻게... 여보, 괜찮아. 그 나쁜 자식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그게 여보,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그 인간이 뭘로 당신을 협박한 거야? 하지만 아내는 경찰서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확신했어요. 아내가 분명 질 나쁜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범에게 당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차마 저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다 이지연이 된 거라고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여보. 이제 경찰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 나쁜 놈들 꼭 잡을 거라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어요. 역시나 얼마나 놀랐는지 아내는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에 받은 이상한 전화며 아내가 지속적으로 돈을 출금한 것들을 다 말하며 지속적인 협박이나 갈취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죠. 분명 보이스피싱이나 조직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제 아내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간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전화 연락을 받고 돌아온 담당 형사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얼굴 같기도 하고 어딘지 난처해 보이는 얼굴 같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별도의 공간으로 부르더니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처럼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한숨 쉬며 이렇게 운을 떼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남자는 보이스피싱범이 아닙니다. 네? 그럼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왜 제 아내를 협박하고 돈을 뺏어간 거예요? 제 아내는 분명히 그 남자한테 협박당한 게 틀림없다고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거기엔 그 남자의 신상 명세가 적혀 있었죠. 이름은 김진수, 45세, 전과 3범으로 주로 폭행과 사기로 복역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형사의 말을 듣고 확신의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 흉악한 인간이 왜 우리 집사람을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에 형사는 가만히 절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진수는 다름 아닌 강미자 씨의 아들입니다. 순간 저는 형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들이라니, 그것도 그런 흉악한 남자가 제 아내의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네? 아니 형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린 아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아이 없이 살아왔다고요. 진정하세요. 강미자 씨와 김진수 씨로부터 확인했습니다. 김진수 씨는 강미자 씨가 22살 때 사실혼 관계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자입니다. 저는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에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고 속이 메스꺼워졌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남자가 제 아내를 협박해서 그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랑 아내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40년을. 제가 흥분하자 형사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더군요. 하지만 손이 떨려 물을 마실 수도 없었어요. 진정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미자 씨의 진술에 따르면 45년 전 사실혼 관계인 남자와 동거 중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장애를 갖고 하반신 마비를 갖게 되자. 하반신 마비? 네. 그때 강미자 씨가 아이와 남자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편분을 만나 결혼했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순수하고 착하고 늘 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나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란 사람은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겁니까? 김진수는 강미자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고요. 그러다 최근에 어머니인 강미자 씨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액수를 늘려갔고 거부하면 남편분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거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더군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군요. 네. 아내를 만나야겠습니다. 저는 직접 아내를 보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 저를 속였는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런 엄청난 비밀을 가슴속에 묻고 살았는지, 죽는 순간까지도 거짓으로 살다 가려고 했는지. 잠시 후 제가 조사실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절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울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간신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한마디 뱉어냈죠. 왜 거짓말했어? 무서웠어요.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내가 어떤 여잔 줄 알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40년을 속였다고? 그럼 당신은 아이를 못 가진 게 아니었던 거야? 아내는 대답 대신 흐느꼈습니다. 저는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아올라 목소리에 힘을 주고 다시 물었어요. 말해봐! 애는 왜 못 낳는 척한 거야? 아니면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가? 그건 아니에요. 내가 피한 거예요. 사실 진수를 낳을 때 어린 나이에 출산하면서 임신 중독증으로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임신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난 그것도 모르고 40년을 속아 살면서 세상에 내 자식 하나 내놓을 기회도 놓쳐버린 거군. 그래도 난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기적이기 짝이 없는 여자한테 내 40년 인생을 다 바쳤다니. 미안해요. 말해봐. 애까지 낳았으면 잘 살았어야지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그땐 나도 너무 어렸는데 남자가 사고로 하루아침에 불구가 됐어요. 애는 어리고 내가 혼자 공장 다녀서 그 사람이랑 애를 다 책임져야 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낳은 아이잖아. 어떻게 핏줄을 버릴 수가 있어? 하지만 아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더군요. 아내는 펑펑 울었지만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40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행복한 가정이 신기루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맥없이 지켜볼 뿐이었죠. 잠시 후 형사가 들어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김진수의 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받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그 어떤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40년의 추억들이 파나로마처럼 지나갔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만 찢어질 듯이 아팠네요.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아침인 것 같지만 제 인생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죠. 며칠 후 맨몸으로 나갔던 아내가 슬며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있고 얼굴이 10년은 늙은 것 같더군요. 아내는 일부러 담담한 척하며 물었어요. 아침은요? 어이없는 물음에 저는 아내에게 생전 처음 건네는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혼합시다. 여보! 설마 그런 짓 해놓고 나랑 계속 살 생각은 아니겠지? 40년을 속인 사람하고 끔찍해서 도저히 남은 생을 같이 할 수 없어! 아내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있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자그마치 40년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 당신 말대로 40년이야. 그 긴 시간을 당신은 나를 속이고 내 조건과 껍데기만 보고 살았던 거야. 내가 속으로 그렇게 아이를 원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모른 척했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당신은 내 인생을 통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었어.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죄하고 싶다면 나 대신 당신이 낳아서 버린 그 아이한테나 사죄하면서 살아. 어쨌든 그 애도 피해자니까. 난 이제 당신이 어떤 말로 사과를 해도 듣고 싶지 않아.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애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요구할 거예요. 이번엔 차마 처벌받게 하지 못했지만 당신도 없이 내가 어떻게 그 애를 감당해요? 뭐야, 끝까지 뻔뻔하고 이기적이구만. 그럼 나더러 당신이 버린 아들이 계속 내 돈을 축내는 걸 참고 지켜보란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아내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도저히 아내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그로부터 한 달 후 저와 아내는 남이 되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땡전 한 푼 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었던 만큼 아무리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도 아주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을 순 없더군요. 그래서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아 반으로 나누고 저는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됐습니다. 비록 40년 세월을 속은 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속 끓이지 않고 깔끔하게 재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떼어주고 깨끗하게 남이 됐죠. 처음엔 혼자 살아야 하는 생활에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40년 만에 혼자 자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는 것이 낯설고 외로웠죠. 가끔 오래된 습관 때문에 아내를 부르다 혼자 쓴웃음을 지기도 했네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이상했고 혼자 먹는 밥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활도 1년이 넘어가며 차츰 적응이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아내의 친한 친구였죠. 저 미자가 많이 아파요. 한 번만 와서 봐주시면 안 될까요? 병수 씨를 딱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난 그럴 생각 없습니다. 벌써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미자가 췌장암이래요.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헤어지면서 재산 분할 받은 돈은 진즉에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다 뺏어가고 혼자 설거지하며 고시원 전전하느라 발견이 늦어진 모양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보고 싶지 않았지만 무서운 게 세월이고 정이라고 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는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군요. 나이에 비해 탄력 있고 빛나던 얼굴은 뼈만 남았고 머리카락도 거의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절 힘없이 부르더군요. 하지만 전 대답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죽기 전에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무슨 소리? 죽긴 왜 죽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내의 상태는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죠. 아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 이렇게 벌을 받게 됐네요. 그땐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잘 몰랐어요. 내 인생이니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한테 버림받고 죽어간 남자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평생을 나한테 속고 사는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사실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가는 법이니까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부디 자신이 지은 업보를 다 짊어지고 떠나 다음 생에서는 거짓 없는 밝고 투명한 삶을 살 수 있길 빌어주자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의 말로가 정말 처참했나 봐요. 아들이라는 인간이 말기암인 엄마의 병원비로 쓸 돈까지 전부 뜯어가서 전처는 다 죽어가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병원에서도 쫓겨나 쪽방에서 혼자 앓다 떠난 것 같더라고요. 전처의 친구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아들이라는 작자가 전처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깽판을 쳐서 다들 기겁하고 도망친 모양이더군요. 그 아들이 힘들게 자란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전처 역시 비극적으로 떠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쪽방에서 혼자 떠난 지 일주일도 더 지난 후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다는 말만 들었죠. 전처가 떠난 후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작은 원룸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전처와 함께했던 모든 것을 이제 저 혼자 하지만 더는 외롭거나 어색하지 않았죠. 아침마다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문화센터에도 나가고 가끔은 옛 동료들과 만나 소주도 한잔하며 살았네요. 그렇게 텅 빈 마음을 채우려 노력하던 어느 날 뜻밖의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허한 마음을 달래보려 등록한 문화센터 일본어 강좌에서 제 또래의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된 겁니다. 평생 조신한 척 얌전 떨던 여자하고 살았는데 여장부같이 목청 크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여자를 보니 좀 신기한 마음이 들더군요. 여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임숙자예요. 26에 혼자 돼서 아들, 딸, 쌍둥이, 갈치조림 장사로 키웠습니다. 잘 자란 자식들이 효도도 하고 제 손으로 남은 세월 먹고 살 만큼 벌어놨으니 이젠 내 인생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하게 됐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고 오늘이 나한텐 제일 젊은 날이니 한번 열심히 배워서 혼자 일본 여행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씩씩한 여자를 보니 저까지 기운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 서로 살아온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의 사연도 저 못지않게 기구하더군요. 25에 우리 식당에 자주 오는 남자랑 연애를 해서 애를 가졌는데 어느 날 나이 든 여자랑 젊은 여자들이 식당에 들이닥치더니 가게를 다 뒤집어 엎더라고요. 알고 보니 총각이라는 남자가 애 둘 가진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장모랑 마누라가 찾아온 거죠. 내가 돈 없는 건 참고 못돼 먹은 건 참아도 거짓말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식당 정리하고 숨어서 혼자 애 낳았어요. 그랬더니 낳아놓고 보니 또 쌍둥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애들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거 한 가지만 지키라고 가르쳤죠.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살라고요. 아이 저런, 왜 어떻게 그런 남자를 다 만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데이고 나니까 다시 믿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넋두리에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 간직한 제 얘기도 털어놓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두 사람은 믿었던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한으로 가득한 세월을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함께 등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도 다니는 사이가 됐습니다. 40년간 전처와 함께했던 시간보다 숙자 씨와 함께하는 몇 개월이 훨씬 즐겁게 느껴졌어요. 전처는 제가 뭔가 계속 챙겨줘야 하고 마음 써줘야 하는 존재였지만 숙자 씨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잘 알아주고 살펴주더군요. 그렇게 반년이 흐르고 저는 숙자 씨와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숙자 씨에게 그렇게 말하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40년을 속았다는 울분도 다 잊혀질 만큼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거웠죠. 68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열정과 마음만큼은 젊은이들 못지 않았네요. 그러다 또 6개월이 흘렀고 저희는 조용히 살림을 합치게 됐습니다. 처음 숙자 씨의 자식들을 만나는 날 저는 너무나 긴장돼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그때 숙자 씨가 가만히 테이블 아래로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조그맣게 속삭여줬죠. 숙자 씨는 늘 그렇게 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잠시 후 엄마를 똑 닮은 두 남매가 제 앞에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소가 선해 보이는 두 아이가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네요. 안녕하세요. 정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저희 엄마 평생 외롭게 사셔서 딸로서 곁에서 보기 참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좋은 분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엄마가 저희한테 너무 집착하셔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새아버지가 생기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분 부디 남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행복한 제2의 인생 보내세요. 축하드려요. 전 아버지랑 목욕탕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이젠 너무 늦어버리긴 했지만 저랑 사우나 한번 같이 가주세요, 아버지. 그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 숙자 씨와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러자 숙자 씨가 방긋 웃으며 말했죠. 아이, 뭘 그렇게 놀라요. 우리가 결혼하면 얘들이 당연히 당신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런가? 당연하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랑 정우 둘 다 두 분이 부부싸움 하시면 무조건 아빠 편 들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드센 분인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엄마가 바가지 긁으시면 아무 때나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구조 요청하세요, 아빠. 아셨죠? 그렇게 살가운 두 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건 가져보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말년에 좋은 인연과 아들, 딸을 한꺼번에 얻게 된 겁니다. 물론 첫 단추부터 진실한 사람을 만나 평생 해로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해도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의 안사람을 만나고 알게 됐습니다. 세상엔 여러 종류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저는 비록 제 자식들과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지금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 어떤 부모 자식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하루하루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떠난 전처에 대한 원망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남은 저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비참하게 떠난 전처의 명복과 새로운 행복을 쌓아가는 저희 가족들의 무탈을 빌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제 남은 생이 지난 40년의 억울함을 다 지울 만큼 행복으로만 가득 차길 빌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도 가족 안에서 행복한 밤 맞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